이 한강의 기적, 회장의 비밀 스카우트. 파트 1. 30년 전 부서진 가난 속에서 피어난 떡볶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차가운 빛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선 운명적인 재회, 그 가슴 뭉클한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가파른 언덕, 행복을 덮친 검은 그림자. 1960년에 부산의 가파른 언덕길, 하늘과 맞닿을 듯 위태롭게 들어선 달동네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그곳에 8살 꼬마 한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집은 가난했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성실한 미장이었던 아버지는 비록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가족을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5살 되던 해, 공사 현장 3층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수의 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당시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하게도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쳐 전신이 마비된 아버지는 의식은 멀쩡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가난한 형편의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아랫목으로 옮겨져 무려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썩어 들어가는 욕창의 고통과 가족을 굶긴다는 죄책감에 온몸으로 견디며 진통제 한 알 살 돈이 없어 밤새 앓는 소리를 삼키며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지수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의 시어머니인 지수의 할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벼랑 끝에 어머니, 비릿한 유혹과 슬픈 이별, 집안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환자가 둘, 통장은 바닥나고 쌀독에는 쌀 한 톨 남지 않게 되자 젊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고무장갑이 살에 눌어붙도록 설거지하고 밤에는 눈이 빠지라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두 환자의 약값과 세 식구의 끼니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벌어오는 족족 약값으로 사라졌고 쌀독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의 처절한 투병 끝에 아버지는 한 맺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거동 못하는 시어머니와 어린 딸, 그리고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장 생활은 젊은 과부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비릿했습니다. 공장 반장은 야근하는 어머니에게 노골적인 눈빛을 보내며 집요하게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지수 애미 외롭지? 내가 좀 위로해줄까? 라는 반장의 끈적한 손길이 몸을 훑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치심에 치를 떨었지만 당장 공장에서 잘리면 시어머니와 지수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에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역시 인간이기에 겪어야 했던 비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창 왕성할 나이, 남편을 잃은 깊은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반장의 강요에 가까운 행위는 때로는 혐오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체온이 사무치게 그리워 무너지는 이중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반성폭행에 가까운 행위가 이어졌고 어머니는 자해 반타의 반으로 그 지옥 같은 관계를 견디며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알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어머니는 어린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3. 유일한 구원자, 식은 떡볶이 한 봉지의 온기. 그렇게 지수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이웃 오빠의 조그마한 도움과 동네 사람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근근히 하루 한 끼를 해결하며 연명하던 살. 8살 지수는 차가운 윗목에서 할머니의 요강을 받아 비우며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 지수에게 유일한 빛이자 구원자는 바로 옆집에 살던 17살 야간 고등학생 1학년 신우석 오빠였습니다.
우석 역시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지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온갖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으로 야간 고등학교 학생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다른 공사장의 청소 일을 1시간 하고, 밤 11시가 넘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 우석은 품속에 신문지로 뚫뚫 말아온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지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식어서 퉁퉁 불어 터진 포장마차 이모가 떨이로 싸게 준 떡볶이와 오뎅과 국물 비닐봉지였습니다. 우석은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지수를 데리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곰팡이 냄새나는 지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우석이 왔어요. 지수야, 배고프지? 우석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힘겹게 일으켜 벽에 기대 앉히고 지수와 할머니 앞에 떡볶이와 오뎅과 국물을 2개의 국그릇에 펼쳐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부드러워서 넘기기 좋을 거예요. 지수, 너도 얼른 먹어. 마시고. 우석은 숟가락으로 오뎅 국물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허겁지겁 먹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빠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맨날 이런 불어 터진 것만 사오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진짜 고기 사줄게. 할머니 약도 사드리고 너 배 안 고프게 해줄게. 그러니까 씩씩하게 커야 한다. 알았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눈물의 약속과 기약 없는 이별.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부모를 잃고 세상에 버려진 어린 소녀와 병든 노인에게 전해진 유일한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지수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지수는 주위 사람들의 주선으로 가톨릭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는데 우석에게 오빠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돼? 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정으로는 우석이 지수를 부양할 능력도 시간도 없는 상태라 우석도 울면서 지수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지수 데리러 갈 테니 기다려. 우석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지내온 것을 생각하며 지수를 걱정하지만 12년 전 우석이 있던 곳이 아닌 가톨릭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시설도 좋은 편이라는 주위 분들의 말에 그나마 안심하며 지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지수를 보내고 우석은 홀로 남은 방에서 지수와 보냈던 시간마저 없는 텅 빈 현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 무작정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온 청년 우석. 공사장의 일자리를 찾아 다소의 심적인 안정을 찾은 후 미래를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심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파트 2 빗물 젖은 방, 생명의 불꽃. 1. 무법천지 공사장의 젊은 호랑이. A구역 재개발 공사장의 최연소 인부이자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22살 신우석. 그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는 틈틈이 검도를 연마했습니다. 천부적인 운동 감각을 타고난 우석은 입문 2년 만에 검도 5단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놀라운 경지에 오른 무술의 고수였다. 악덕 기업가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몰려와 힘없는 노약자 인부들과 여성들이 쉬는 천막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석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손대지 마라. 우석은 검도 유단자답게 날카로운 눈빛과 재빠른 몸놀림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깡패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급소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공포에 떠는 약자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우석의 매서운 실력을 맛본 깡패들은 저 독종놈은 건드리지 마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후 며칠간 깡패들은 현장에 나타나서도 우석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기만 하는 폭풍전야 같은 소강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여대생의 비명과 검도 고수의 분노.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간 대학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우석의 귀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우석을 피해 다니던 놈들이 우석을 친오빠처럼 친하게 지내는 정명희의 집을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명희는 공사장 근처 엄마의 옷가게를 도우며 간호전문대에 2학년 21살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야, 이 거지들아, 병든 아비 핑계대지 말고 당장 방 빼. 대문이 부서지라. 발길질을 해대는 놈들 뒤로 마당에는 명인의 살림살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병든 아버지의 기침소리와 어머니의 비명,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명희가 맨발로 뛰어나와 놈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빠가 숨을 못 쉬어요. 하지만 놈들은 명희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고 명희의 찢어진 옷 사이로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 이 처참한 광경을 우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던 명희가 짓밟히는 모습을 본 순간 우석은 가방을 던지고 맹수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아, 명희한테 손대지 마. 우석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검수를 펼치듯 놈들을 가격했습니다. 탁, 타닥. 우석의 정확한 타격에 깡패 두어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5명이었고 비겁하게도 명희와 그녀의 가족들을 인질처럼 위협하며 포위해 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야 했던 우석은 결국 쏟아지는 쇠 파이프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악! 우석은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명희 앞을 막아서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무자비한 집단 구타에 우석이 의식을 잃어가던 중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놈들은 도망쳤고 명희는 피범벅이 된 우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2주간의 은밀한 방문, 좁은 방에 쌓이는 순결. 응급실에서 처치와 며칠간의 입원 후 우석은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좁디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2주일 동안 명희는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석의 자취방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등짐을 지고 밤에는 야간 대학 강의실에서 졸음을 참아가며 수업을 듣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면 어김없이 명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석 오빠 왔어? 그녀는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먹이고 식사가 끝나면 치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등 돌려봐 오빠. 아직 멍독이 안 빠졌어. 우석이 상의와 바지를 탈의하고 엎드리면 명희는 구급상자에서 연고를 꺼냈습니다. 고된 노동과 무술 수련으로 다져진 우석의 탄탄한 등, 근육과 엉덩이 위에 명희를 지키다 생긴 시퍼런 멍 자국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삼키며 가늘고 부드러운 손끝으로 그 상처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명희의 따뜻한 손길이 근육의 결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우석은 고통 대신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 은밀한 스킨십은 혈기 왕성한 두 청춘 남녀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는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난 토요일 밤 생명의 확인. 야간 대학 수업이 없는 토요일 밤 일찍 귀가한 우석에게 명희가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마친 우석은 명희의 손을 잡고 내 손이 약손이라 다 나은 것 같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명희는 오늘 밤엔 늦게까지 오빠 곁에 있어 줄게 라며 땀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명희가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옷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녀는 젖은 몸 위에 하얀 속옷만을 걸친 채 수건으로 앞을 가리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명희의 몸은 마치 갓 피어난 백합처럼 눈부시게 하얗고 싱그러웠습니다. 치료를 위해 상의와 바지를 탈의하고 있던 우석은 눈앞의 아찔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혈기 왕성한 검도 청년의 본능이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젊음의 생명력이 우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석의 억눌린 열망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본 명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오빠 참 건강하네. 남자는 다 그런 거라며.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간호전문 대생으로서 남자의 생리를 잘 알고 있던 명희의 대담하고도 요염한 농담에 우석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오, 미끄러짐, 그리고 엇갈린 숨결. 나도 좀 씻고 올게. 우석은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열기를 식히고 명희가 머리를 말리던 젖은 수건을 받아들고 나오던 찰나였습니다. 명희가 흘린 물기가 흥건한 바닥에 우석의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검도 5단의 균형 감각도 사랑의 설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마, 오빠. 명희가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그를 받아 안았고 좁은 방 탓에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석이 명희의 몸 위로 포개지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석의 묵직하고 뜨거운 열망이 얇은 천한장을 사이에 두고 명희의 부드러운 곡선을 짓눌렀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석은 바로 아래에 있는 명희의 향기로운 비누 냄새와 따뜻한 체온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오빠, 무거워.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우석의 어깨를 살며시 밀어내려 했지만 그 손길은 거부라기보다는 수줍은 초대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순식간에 뜨거운 스파크로 변했습니다. 파트 3 농익은 장미의 가시와 깊은 늪의 위로 일찍 낀 블라우스 A구역의 싸움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우석과 명희 사이에도 달콤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우석의 듬직함에 우석은 명희의 따뜻한 배려에 서로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석과 명희가 사랑을 키워가는 달콤한 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악덕 기업가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아직 떠나지 못한 철거민들의 구역을 다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 30세의 미망인 윤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있었으나 깡패 중간 보스인 독사는 보상금 협상을 빌미로 서연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정미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우석은 인적이 드문 철거 예정지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우석은 서연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도 5단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가 보니 깡패의 중간 보스와 그 부하들이 서연의 집 대문을 부수고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년아, 오늘 밤 나랑 술 한잔하면 철거 며칠 미뤄준다니까. 비싸게 굴지 말고 이리 와. 중간 보스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침실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놔. 살려주세요. 반항하던 서연의 블라우스 단추가 뜯겨나가 하얀 속옷과 뽀얀 속살이 훤히 드러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목격한 우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던 우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여 그 더러운 손 치워 라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깡패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넌? 중간 보스가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우석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날아 차기로 부하 하나를 나가 떨어뜨렸습니다. 하는 사이에 우석은 중간 보스의 손목을 꺾어 서연을 떼어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은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본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도 잠시, 서연의 찢어진 옷과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자 우석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아. 우석은 주변에 굴러다니던 강목을 집어들었습니다. 검도 5단의 기세는 살기가 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퍽, 팍, 순식간에 깡패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응징이었습니다. 우석은 중간 보스의 팔과 다리를 정확하게 타격해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게 으깨 버리는 순간 우석의 뒤에 있던 한 놈이 서연의 목에 칼을 대고 우석을 향해 그 손 놓지 않으면 이 여자 목을 찌를 거라며 소리에 우석이 뒤돌아보자 서연의 목에서는 조금씩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알았다며 손을 놓으니 쓰러져 있는 한 놈이 일어나면서 우석의 머리를 강타하여 그 자리에 우석이 쓰러지자 모두 합세하여 우석을 집중적으로 구타하여 우석은 심한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데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되어 깡패들은 물러갔습니다. 이 피냄새와 섞인 장미 향기. 깡패들이 도망친 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서연은 자신의 목에 흐르는 피는 신경도 쓰지 못한 채 쓰러져 피를 흘리는 우석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세상에, 저 때문에 이게 무슨. 다행히 우석의 상처는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우석의 상처 부위를 물수건으로 닦은 후 연고를 발라주고 자신의 목에 상처를 씻고 파스를 붙였습니다. 치료하는 내내 30세 미망인의 풍만한 가슴이 우석의 팔에 닿을 듯 말 듯 스쳤고 그녀에게서는 명희의 풋풋한 비누 냄새와는 다른 농익은 장미 같은 진한 여인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 묵직한 감촉은 22살의 청년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서연은 눈물 고인 눈으로 우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요. 남편 가고 나서 아무도 우리 모녀를 지켜주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벼랑 끝에 선 여인이 강인한 수컷에게 보내는 본능적인 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와 외로움에 지친 여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땀이랑 피가 섞여서 찝찝하죠? 씻으려 가요. 제가 씻겨줄게요. 파트 4 무너진 성벽, 피 끓는 유언, 그리고 홀로 남은 꽃. 1전장의 동지 남편과 우석, 깡패들을 물리칩니다. 이곳 A구역 재개발 지역의 공사장은 사장인 33살의 김기식이 전 재산을 털어 인생을 걸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꿈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악덕 기업가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자마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기업의 사주를 받은 전문 용역, 깡패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어 공사 자재를 부수고 노동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삭막하고 거친 흙먼지가 날리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는 바로 사장의 아내, 31세의 양정미였습니다. 그녀는 혈기 넘치는 31세의 166의 늘씬한 키에 타고난 신체적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미모의 여인으로 무더운 여름날 가끔 공사 현장에 얇고 흰 블라우스와 순백색의 얇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날에는 남성 인부들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젊은 여성 인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시원한 간식을 들고 나타나는 무더운 여름날, 땀에 젖어 살결에 투명하게 휘감긴 블라우스, 단추 틈새로 언뜻 비치는 배곡 같은 라인과 하얀 속옷의 실루엣, 살랑이는 치마 자락 사이로 아스라이 드러나는 피부 윤곽은 거친 공사장의 무더위를 잊게 하는 깊은 산속의 시원한 미풍이 되곤 합니다. 평소에 즐겨 입는 그녀의 일상복인 얇고 흰 블라우스와 순백색의 얇고 짧은 치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얇은 천의로 드러나는 탄력 넘치는 가슴과 아름다운 다리의 윤곽, 해맑은 미소를 띤 청초한 얼굴은 젊은 사내 인부들의 한순간의 육체적인 노동이 피로감을 해소하는 청량제가 되며 젊은 여성 인부들의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눈빛 끝에는 남자의 순수한 청량감의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닌 고운 심성과 지적이고 우아한 얼굴로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육체적 매력은 공사장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 처녀처럼 탄력 있는 피부와 잘록한 허리, 그러면서도 30대 유부녀만이 가질 수 있는 농익은 분위기는 신우석을 포함한 모든 남성에게 그녀는 밤마다 상상 속에서 품고 싶은 은밀한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남편의 사투와 신우석의 등장, 보이지 않는 손과 경영 위기.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의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악덕 기업가의 사주를 받은 전문 깡패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어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장 취업을 하려고 온 신우석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사장을 도우는 계기가 되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건장한 청년의 맑은 눈빛이 살아있던 우석은 도망치는 대신 남편의 곁에 섰습니다. 사장님, 물러서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우석은 검도 5단의 실력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깡패들을 막아섰습니다. 남편 역시 우석의 용기에 힘을 얻어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몇 개월간 이어진 피 튀기는 사투. 우석은 온몸에 멍이 들면서도 남편을 지켜냈고 결국 깡패들을 일시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공사장은 잠시나마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공사장이 안정되자 남편은 새로운 도약을 꿈꿨습니다.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과감하게 자금을 투여하며 제2의 전성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덫이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갑자기 막히며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쫓겨난 줄 알았던 악덕 기업주가 뒤에서 금융 라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피눈물을 머금고 사업 일부를 처분하며 급한 불을 껐고 상황이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집요했습니다. 기업주는 더 악랄한 깡패들을 풀어 교묘하게 자재 공급을 끊고 인부들을 협박했습니다. 공사장에는 다시 공포가 감돌았고 100여 명에 달하던 인부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하나 둘 떠나 70명 남짓으로 줄어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사장은 다시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3주인 잃은 공사장과 젊은 미망인의 눈물. 하지만 그녀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이기지 못한 남편이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정미에게 의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폐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실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녀는 링거줄을 뜯어내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지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서름과 막막함 속에 홀로 갇혀버렸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사이 공사장은 주인 없는 무질서 속에서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현장을 지탱한 사람은 오직 몇몇 선임과 우석뿐이었습니다. 우석은 낮에는 깡패들과 싸우고 밤에는 병실을 지키며 야위어가는 남편과 심약해져가는 정미를 곁에서 지켰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 남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정미와 우석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정미야, 우석이는 믿어도 된다. 이 공사장을 부탁한다. 그 유언을 끝으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신혼의 단꿈도 깨지 않은 아이 하나 없는 젊고 아름다운 정미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미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정미의 모습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거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공사장에 홀로 남겨진 위태로운 꽃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우석의 끈기와 착한 심성을 칭찬하곤 했고 정미 또한 우석을 친동생처럼 때로는 든든한 남자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공사장에 홀로 남겨진 정미 사장.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닥쳐올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우석은 죽은 사장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30년의 약속과 의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복 입은 정미 사장을 지키기 위해 신문지 한 장으로 깡패들을 제압하는 우석의 전설적인 활약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파트 5, 피 묻은 신문지, 최연소 총괄 감독 편도 놓치지 마세요.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관, 사건은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